2교시 한국어의 어문규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업에선 한국어의 어문규범을 배우게 됩니다. 글쓰기와 자기표현에서는 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다 한국어의 어문규범과 연결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문규범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어문과 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종의 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문에서의 어와 문은 어휘와 문장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규범은 일종의 규칙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어휘와 문장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는 그렇다면 보다 실용적인 본질적인 정의는 무엇일까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 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문규범은 즉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의 언어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어문규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국어에는 어문규범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문규범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이고요. 두 번째는 표준어 규정, 세 번째는 외래 표기법, 네 번째는 로마자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은 한글 맞춤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표준어 규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한글 맞춤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략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를 한글로 옳게 표기하는 것이고요. 옳게 표기하다 라는 뜻으로 한자로는 정서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한글 맞춤법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범이기 때문에 규범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큰 하나의 여러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서 각 장은 또 여러 개의 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맨 첫 번째 장, 맨 첫 번째 항이 사실상 한글 맞춤법의 어떤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장을 총칙이라고 하거든요. 나머지 장들을 모두 다 총괄하는 하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맨 첫 번째 항은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게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2항은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입니다. 단어인 경우에는 띄어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글 맞춤법이 아까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외래어 역시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따라서 표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래어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고유어에서 온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이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것에 따라서 적는다는 것을 이렇게 총칙에 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 즉 대원칙.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로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원칙. 하나라고 했지만 이는 따지고 보면 2가지로 쪼갤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어를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적는 것의 대상이 되는 것, 즉 표준어겠죠. 여러분, 표준어는 무엇이죠? 네, 표준어의 정의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국어 시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눈이 들어왔을 거예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표준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질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의미 역시 교양 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이렇게 하고 그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조금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 제1장 1항에 따르고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를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의에는 표준어를 정하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사회적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 쓰는 것이냐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입니다. 이때 교양 있다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교양이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위축되거나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교양이 있다라는 의미는 사회적인 품위를 갖추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도 위반 없이 내지는 위반을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사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당 사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대적 기준이 나와 있어요. 표준어는 현대의 언어여야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현대의 서울말이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이때 현대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현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현대와 같은 구획에 있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구획에 있는 시대. 즉 지금이 21세기니까 21세기 전반의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서울말이라고 했었죠. 표준어는 서울말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래도 지방 출신의 학생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은 정말 도대체 왜 표준어는 서울말만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이라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표준어의 공용어적인 성격을 가장 크게 드러내주는 기준으로서 표준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서울말을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말을 표준어로 한다라는 게 곧 어떤 지역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사투리나 방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표준어는 교육이나 방송 내지 공식적 담화에서 이제 쓰는 것이 권고가 되고 원칙인 것이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대화하는 경우에까지 표준어를 써야 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과 관련한 실질적인 예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5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가 있고요. 오른쪽 열에도 동일하게 푸른색 글씨로 구름, 나무, 하늘, 놀다, 달리다가 있습니다. 이때 왼쪽 열의 각괄호 표시는요, 발음을 나타낼 때 쓰는 괄호거든요. 오른쪽에는 그냥 일반적인 작은 따옴표가 있죠. 표기를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 열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 5개 단어는 모두 다 소리가 나는 그대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즉, 구름은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구름이라고 소리가 나고, 이는 발음 나는 그대로 구름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나무에도 마찬가지죠. 나무라고 읽고, 이는 니은의 아, 미음의 우 해서 나무라고 적습니다. 하늘 역시 마찬가지고요. 놀다, 달리다라는 동사 역시 마찬가지로 놀다, 달리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대원칙,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소리가 나는 그대로 적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대원칙 기억나시나요?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였는데요. 소리대로 적으면 다 해결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라는 또 다른 대원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예로 들어서 지금 세 개 열의 꽃 뒤에 여러 가지 요소가 후행을 했을 때의 예를 적어 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열입니다. 꽃 뒤에 이가 왔을 때, 그리고 을에 등이 왔을 때 발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는 이 주격조사 이가 왔을 때인데요. 이는 꽃이라고 실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을이 왔을 때입니다. 이는 꽃을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첫 격조사 애가 왔을 때에는 꽃채로 실현이 되죠. 이때의 꽃의 발음은 꼬로 되고 후행하는 요소들이 다 모음으로 실현이 됨에 따라서 뒤에 한 츠 정도로 실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괄호 안에 꽃의 발음을 쓴다면 꼬 그리고 츠를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입니다. 가운데 열을 보시면 되는데요. 꽃 뒤에 나무, 놀이, 망울처럼 그 첫소리가 이제 공명, 울림소리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한번 이때 꽃의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에 나무가 붙었을 때인데요. 이때는 꽃나무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꼰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놀이도 마찬가지로 꽃놀이, 그래서 꼰으로 실현이 됩니다. 세 번째 망울일 경우에도 다를 바 없죠. 꽃망울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이때 꽃은 꼰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을 보시면 뒤에 이제 과, 다발, 밭같이 그 첫 소리가 예사소리로 실현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때는 꽃과 꽃다발, 꽃밭처럼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꼰이라고 잘못 나와 있습니다만 꽃로 디귿 받침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실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꽃 같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라고 했을 때 실현되는 유형이 총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다른 표기로 적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먹다의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다의 어간 먹 뒤에는 여러 가지 어미들이 와서 이 먹이라는 것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맨 첫 번째 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 뒤에 고나 지가 붙었을 때는 먹고 먹지로 실현이 되죠. 그래서 먹다의 먹은 말 그대로 먹으로 실현이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열을 볼게요. 뒤에 는이 왔을 때거든요. 이 경우에는 먹는, 표기는 먹는이지만 발음은 먹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이 멍으로 실현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먹 뒤에 이번에는 어가 붙었을 때인데요. 표기는 먹어이지만 발음은 먹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써준다면 뭐의 기억을 써놓고 뭐 읽을 때는 머그 정도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시 앞서 살펴본 꽃의 예와 마찬가지로 먹다. 의미는 하나지만 소리는 3가지로 실현이 돼요. 그렇죠? 이는 소리대로 적게 되면 3가지 표기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꽃, 먹다 같이 이런 단어 같은 것들을 소리대로 적는 경우에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앞서 살펴본 꽃 같은 경우에는 꽃츠, 꼰, 꽃처럼 실현이 되고 먹은 먹, 멍, 머그 정도로 실현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게 되면 표기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들어지고 의미도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눈에 이해가 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일관되게 적어 주어야만이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겠죠. 그쵸? 앞서 살펴본 것처럼 꽃이라고 하나의 형태, 그리고 먹이라고 하나의 형태로 적는 것이 꽃, 꼰, 꽃, 뭐 먹, 멍 이렇게 두세 가지로 적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 파악이 수월하다는 뜻이죠.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 두 번째는 이처럼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원래 모양을 밝혀서 적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물론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의미가 되겠죠. 자, 이를 이제 늙다처럼 이제 어간 늙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의 뒤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요. 먹과 비슷하죠. 뭐 어나 고, 지, 는 같은 것들이 붙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오른쪽 열, 표기열을 보시면 이제 늙의 늙의 고, 늙의 지, 는 같은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발음이 될 때는 이렇게 발음되지 않죠. 늙의 어는 늙어가 아니라 늙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고가 붙게 되면 늙고, 그리고 지가 붙게 되면 늙지, 는이 붙게 되면 늙는이거든요. 이 역시 늙이라는 하나의 어간이 실제로 소리대로 적게 되면은 하나는 뭐 늙, 능 이렇게 세 가지로 적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원래 어휘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늙이라고 하나의 형태로 적어주는 편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와 한글 맞춤법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글쓰기를 하면서 맞춤법을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글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완성도도 있고 그런 반면에 형식적인 완결성 역시 갖추어야 되는 질이 좋은 글이기 때문에 맞춤법을 의식하지 않은 글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독자들의 이해에도 상당한 방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글의 내용적인 완성도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글이 좋은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독자들이 생각하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쓰기를 하면서 맞춤법을 항상 의식을 하고 또 글쓰기를 하고 나서도 퇴고를 하면서 맞춤법을 검토한다는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형식적 완성도를 신경 써야 글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준수한 표기의 사용이 과학적 글쓰기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의 또 다른 덕목으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글 맞춤법을 글쓰기와 불가분의 요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죠. 말이 아닌 글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맞춤법이 맞지 않는 것을 볼 때 의사소통이 일단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되거든요.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문적인 성격의 글이나 어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과 같은 경우에는 맞춤법이 틀렸을 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글의 내용적인 완성도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맞춤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비단 이런 어떤 공적인 글, 전문적인 글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맞춤법이 틀리게 되면 사실 가독성도 떨어지고 일단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예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창에서의 대화인데요. 이댕댕 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맞춤법의 오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장래희망, 계좌번호, 이래라 저래라, 고리따분. 계속 틀리니까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가 설령 맞춤법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번 눈에 띄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흐름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대화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표기만 지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대화가 이댕댕님이 나감으로써 종료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약간 극단적인 얘기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이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 맞춤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맞춤법에 헷갈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몇 가지를 소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과제가 부여가 돼서 글쓰기를 하게 될 때 스스로 검색을 통해서 맞춤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네, 먼저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어문 규범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어 어문 규범 누리집 지금 주소를 옆에 제시를 해놨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한글 맞춤법부터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까지 4대 어문 규범에 대한 그 규정들이 다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원칙 각 이제 어떤 항, 절, 목 같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되고, 아니면 맞춤법 개개의 것들을 본다고 하면 사전만 찾아보셔도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나오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누리집 이제 웹사이트에 고유어 수나오죠. 누리집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 단어,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해 보시면 그것들의 의미 그리고 올바른 표기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분 집에 있는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표준국어 대사전이 아무래도 현재 나와 있는 사전 같은 것들 중에서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사전이기도 하고 양도 그만큼 방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표준국어 대사전을 찾아보실 것을 권하고요. 그리고 종이 사전과 다르게 온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인터넷 사전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뀌는 것들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을 해서 맞춤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네, 맞춤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곳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가나다라는 누리집이 있거든요. 아래 주소는 이제 제시를 했고요. 표준국어 대사전 누리집에 보면 이제 참여라는 메뉴방이 있어요. 거기서 아래 이제 온라인 가나다라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상단에 온라인 가나다라고 되어 있고 어문규범, 어법, 표준국어 대사전의 내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는 곳이다 라는 안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어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맞춤법 같은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단어 같은 것들을 검색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정 어문 규범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 연결이 되면 해당 어문 규범 같은 것을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그것과 다르게 뭔가 정말 문의를 하고 싶다 하면은 따로 문의를 해도 됩니다. 피드백은 바로바로 올라오는 편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컴퓨터, PC로 쓰기 귀찮다 싶으면 여러분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우리말 365 온라인 가나다의 카카오톡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제 검색을 누르고 우리말 365라고 치면 이제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방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원 채팅 시간이 딱 정해져 있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거든요. 그래서 특정 맞춤법에 관한 질문이나 기타 어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한다 싶으면 우리말 365를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출석 과제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어문 규범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제시하고 한글 맞춤법의 대원칙을 쓰시오입니다. 그리고 답은 완전한 문장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캔버스에 이제 과제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질문 그대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이제 작성을 하면 되고 메일로 제게 보내주시지 마시고 과제방에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과제이기 때문에 별도 첨부 파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아래 뭔가 쓸 때 쓰는 라인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답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마감일은 이제 오늘 아니면 너무 빡빡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강의 그 다음날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마감일은 애초에 그렇게
이제 딱 정해 놓을 거니까 이 시간까지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모든 과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강의 바로 다음 날까지는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쓰기 클리닉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클리닉을 이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성과 삶의 가치 학점 1학점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클리닉을 이미 이수를 했다면 추가 부여는 불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글쓰기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목표로 해서 자기소개와 같은 어떤 실용적 글쓰기 실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라든가 학문적 글쓰기를 잘하고자 하는 경우 내지는 평소에 글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걱정이 되는 경우 등등 글쓰기가 좀 필요로 하다 싶은 모든 학생들이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글쓰기는 이 한 학기에 2편이 이루어져요. 서로 다른 글 2편을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량은 딱히 제한은 없습니다만 너무 짧게 쓰면 안 되겠죠. 그냥 A4용지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편의 상담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글쓰기 클리닉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클리닉에서 이제 수행하는 글쓰기는 제가 강제를 하지는 않아요. 글의 장르, 유형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지금 이 과학적 글쓰기의 고전 읽기 수업에서 수행을 했었던 과제가 있다 하면 이것을 조금 보강해서 글쓰기 클리닉 때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과학적 글쓰기의 고전 읽기 시간에 제출했었던 과제를 그대로 내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제가 피드백을 해주면 그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쓴 거면 그걸 다시 제게 제출을 하면 제 피드백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종류의 글을 써도 무관합니다. 네, 이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요. 오늘 9월 10일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돼요. 메일 주소는 아래 하단에 써놨고요. 제목에 글쓰기 클리닉 신청이라고 하시고 가르치고 학번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딱히 필요 없어요. 이대로 신청을 해주면 제가 선착순으로 학생들을 받아서 글쓰기 클리닉 명단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메일이나 캔버스 메시지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질문이 있는 경우 메일을 작성한다 싶으면 그때 메일 작성법을 알려드렸던 것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